한낮의 야구장은 텅 비어 있었다. 쨍한 햇살이 인조잔디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 고요함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이곳은 군부대 안에 비밀스럽게 지어진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그 왕국의 한가운데 소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여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 거구의 부사관 5명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는 야구 방망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쨍! 한 놈이 방망이로 땅을 가볍게 치자 날카로운 쇠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마속도 중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방망이 끝으로 여자의 턱을 가볍게 치켜 세웠다. 목소리에는 정멸이 가득했다. 아줌마, 여긴 우리 놀이터야. 그는 방망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예고하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리고 이곳의 규칙은 바로 이걸로 쓰는 거지. 마석도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5개의 쇠 방망이가 동시에 맹렬한 바람소리를 내며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휙, 휙, 휙. 사방에서 덮쳐오는 강철의 폭풍.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여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움직였다.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였다. 그녀는 첫 번째 방망이가 자신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그림자처럼 비스듬히 몸을 틀었다. 쉭! 방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공격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죽음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공격의 한가운데로 파고든 것이었다. 5마리의 굶주린 늑대들 사이로 한 마리의 맹독을 품은 전갈이 들어선 순간이었다. 이제 막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은 곧 처참하게 뒤바뀔 운명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와 아기자기한 가족 사진들은 이곳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째깍, 째깍.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윤재의 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곧게 편 등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기품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아닌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애틋한 설렘이었다. 오늘은 아들 김민준 일병이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다. 입대 전 그저 철없고 해맑기만 하던 아이. 늠름한 군인이 되어 돌아올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자 그녀의 입가에 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반찬들을 차려놓았다. 딩동. 마침내 기다리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윤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왔구나 아들. 철컥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민준이 서 있었다. 어색하게 웃으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훈련으로 그을립 얼굴과 조금 더 다부져진 어깨. 분명 더 남자다워진 모습이었다. 어머니께 대하여 충성, 일병 김민준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지혜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아들의 등에 닿는 순간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윽 하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움츠렸다. 지혜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군장을 메고 있었더니 등이 좀 뻐근해서. 민준은 애써 웃으며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어머니의 눈을 피하는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혜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일단 거실로 이끌었다. 피곤할 텐데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다.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쿵,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아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무언가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어색해서 그럴 것이다. 그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식사 준비를 마저 했다. 잠시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저 다 씻었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의 눈이 그의 팔에 꽂혔다. 반소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뚝, 그곳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마치 몽둥이 얕은 둥근 물체로 맞은 듯한 길고 끔찍한 형태의 멍들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성큼성큼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아, 이 상처는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들끓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민준은 당황하여 팔을 빼려 했다. 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훈련받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군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거짓말. 지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의 변명을 잘랐다. 나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았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와 폭행으로 생긴 상처도 구분 못할 것 같아? 그녀는 민준의 티셔츠를 살짝 걷어 올렸다. 경악스럽게도 그의 옆구리와 등에도 끔찍한 멍자국들이 가득했다. 어떤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어떤 것은 아직도 시퍼렇게 피가 맺혀 있었다. 이것은 결코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지속적인 구타의 흔적이었다. 지혜는 아들의 몸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귓바퀴 뒤쪽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의 화상 자국을 발견했다. 담뱃불로 지진 흔적.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적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전갈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몸에 새겨진 야만적인 흔적 앞에서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해, 누가 그랬어? 어머니로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적을 신문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민준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계단? 지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좋다. 계단에서 굴렀다고 치자. 그런데 어떤 계단이 사람 몸에 담뱃불을 지지고 둥근 멍자국만 남기지? 대답해봐, 김민준 일병. 그녀의 추궁에 민준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주었다. 하지만 끝내 누구의 소행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묻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서시면 일이 더 커져요. 제발요. 아들의 애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아들은 가해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가해자들이 어머니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현역 소장의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어미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지혜는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들을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로서의 뜨거운 눈물은 이미 안으로 말라붙어 버렸다. 이제 그녀의 안에서 깨어난 것은 자식을 해친 자들을 향한 어미 맹수의 원초적인 분노와 적을 섬멸하기 위해 길러진 전갈의 냉혹한 살기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군복을 꺼냈다. 어깨 위에 빛나는 두 개의 별,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윤지혜 소장의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소령 계급장의 전투복을 꺼내 입었다. 적진에 침투할 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보안 처리된 위성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저편에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중령 박진수입니다. 그녀의 직속 부하였다. 윤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제27기계화 보병사단 이지스 여단. 이것에 대한 특별 감찰 계획을 수립한다. 감찰관은 나다. 계급은 소령. 신분은 합참에서 파견된 감사장교로 위장한다. 자네는 내가 요청하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 이것은 전갈의 명령이다. 수화기 저편에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전갈이라는 코드명이 나왔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그리고 무자비한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끄는 지혜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다정한 어머니가 아닌 차가운 눈빛의 여군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몸에 새겨진 멍자국 하나하나를, 휴터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겼다. 기다려라, 개자식들아. 그녀는 속으로 내까렸다. 어미 전갈이 너희들의 지옥으로 직접 간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아들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녀는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았던 김치찌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따뜻했던 찌개는 이제 그녀의 심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제27기 기계화 보병사단 이지스 여단. 그리스 신화 속 무적의 방패에서 이름을 따온 이 부대는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기계화 보병 전력을 자랑하는 정예 부대였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방패 뒤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추악한 녹이 쓸어가고 있었다. 소령 윤지혜가 탄 지프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위병소의 경계병들은 그녀를 흘긋 쳐다볼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군, 그것도 나이든 소령 계급의 장교. 그들의 눈에는 그저 따분한 서류 작업을 위해 본부에서 파견된 아줌마로 보일 뿐이었다. 지혜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오히려 이런 무관심이 그녀의 위장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행정반에 들러 자신의 파견 명령서를 제출했다. 여단장은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의욕 없어 보이는 인사과장이었다. 합참 특별 감찰? 또 뭘 그리 털어가시려고. 저희 부대는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깨끗한 부대입니다, 소령님. 인사과장은 코웃음이 치며 그녀를 빈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 태도에는 은근한 무시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안내를 따랐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냥하러 온 것이었다. 사냥꾼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사무실에 짐을 풀고 그녀는 가장 먼저 부대 내 병사들의 생활 공간을 둘러보겠다며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아들 민준이 속해 있는 3대대였다. 아들의 생활관, 아들이 밥을 먹는 식당, 아들이 훈련받는 연병장.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모든 공간을 눈에 담으며 동시에 사냥꾼의 눈으로 상처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3대대 막사 뒤편에 낡은 창고 지역을 지날 때였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샌드백을 치는 듯한 하지만 그보다 더 질척하고 불길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억눌린 신음과 악에 바친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잘못했습니다. 지혜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낡은 보급 창고를 향해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갔다. 끽! 살짝 열린 녹슨 철문 틈으로 그녀는 안을 들여가 보았다. 창고 안 먼지가 자욱한 공간에서 한 명의 신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로 4명의 부사관에 둘러서서 그를 발로 차고 있었다. 퍽, 퍽. 쇠가 박힌 군홧발이 신병의 옆구리와 등을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것을 즐겁게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잔인해 보이는 얼굴. 중사계급장을 단 그는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분명했다. 야, 김민석, 이번 달 차값은 언제까지 낼 거냐고 물었잖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마석도 중사, 이지스 여단에 숨겨진 왕, 쇠박쥐 무리의 두목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신병은 겁에 질려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집에 돈이 좀 부족해서 다음 달 월급날에 꼭... 다음은 없어 새끼야. 마석도는 비웃으며 쓰러진 신병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 부대에서는 말이야, 공기도 돈 내고 마시는 거야. 몰랐어?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 그는 부하들을 향해 척짓했다. 부하들이 희짓거리며 다시 신병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낡은 창고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날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군. 그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보고는 피식 웃었다. 뭡니까 당신은? 여긴 관계자회 출입금지 부력인데. 마석도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는 여군 장교, 특히 나이든 아줌마 장교들을 벌레 보듯 하는 부류였다. 지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창고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신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마석도에게로 향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마석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하긴요. 군기 빠진 신병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같은 책상물님들은 잘 모르시는 우리만의 방식이 좀 있어서요.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교육이라 내 눈에는 집단 구타와 금품 갈취로 보이는데. 지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신병에게 다가가려 했다. 어이, 아줌마! 마석도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건 우리 대대 내부의 일입니다. 합참에서 왔다고 꺼드럭거릴 생각 마시고 얌전히 사무실로 돌아가서 커피나 타드시죠. 그의 부하들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감히 자신들의 왕국에 발을 들인 어리석은 암사슴 한 마리. 지혜는 자신을 가로막은 마석도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아들의 몸에 있던 멍자국들, 담뱃불 자국,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짐승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분노의 전갈이 꼬리를 치켜 세웠지만 그녀는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사 마석도, 지금 자네의 행위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당장 이 병사를 의무실로 옮기고 자네는 나를 따라와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명령했다. 하지만 마석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비열하게 웃었다. 명령? 웃기시네. 아줌마,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잘 모르나 보지. 여기서는 당신 같은 여자 소령 나부렛니의 명령은 안 통해. 못하면 여단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던가. 그는 여단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자신의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노골적인 과시였다. 그래, 당신도 아마 백 하나는 잘 잡았나 보지. 그 나이에 어떻게 소령까지 달았는지 궁금했는데 말이야. 윗분들한테 몸이라도 대줬나? 그 말은 선을 넘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상관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석도의 부하들조차 웃음을 멈추고 그의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마석도를 쳐다볼 뿐이었다. 니놈의 입이 니놈의 목을 조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쓰러진 신병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골절은 없어 보였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그녀는 신병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일어설 수 있겠나? 신병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지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석도는 자신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야, 내 말이 안 들려. 그 새끼 내려놓고 당장 꺼지라고. 그는 지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혜는 신병을 부축한 채 아주 자연스럽게 반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빨라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같았다. 휙! 마석도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마석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그는 다시 지혜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신병을 데리고 창고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마석도는 뒤늦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들을 쫓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 중 하나가 그를 말렸다. 중사님, 참으십시오. 저 여자 합참에서 온 감찰반입니다. 괜히 여기서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다 갈 사람입니다. 마석도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주먹으로 창고벽을 내리쳤다. 쾅! 낡은 합판 벽이 움푹 패였다. 두고 봐. 저 아줌마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아주 제대로 가르쳐주지. 이지스 여단이 어떤 지옥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의 눈은 분노와 오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한편 창고를 빠져나온 지혜는 신병을 의무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신병은 두려워하면서도 그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이름이 뭐지? 이병 김민석입니다. 기억해두겠자. 지혜는 의무실을 나와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적었다. 중사 마석도. 그 이름 아래 그녀는 몇 개의 단어를 더 적었다. 집단 구타, 금품 갈취, 상관 모욕, 성희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덧붙였다. 제거 대상 1호.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닫았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허가하는 도장 소리처럼 차갑고 고요한 사무실 안을 울렸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스 여단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다. 합참에서 파견된 깐깐한 아줌마 소령과 3대대의 무소불위 권력자 마석도 중사가 제대로 붙었다는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을 품었고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몸을 사렸다. 윤지혜는 아침 일찍 전날의 소란 따위는 전혀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3대대 행정반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감찰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오늘부터 3대대 군수물자 및 회계장부에 대한 정기 감찰을 시작한다. 모든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도록. 그녀의 감찰 대상 1호는 바로 마석도가 관리하는 보급 창고와 그의 손을 거치는 모든 물품 목록이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의 왕국, 그의 돈줄을 직접 겨누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 마석도는 팔짱을 낀 채 비딱하게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쌓인 분노와 함께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는 오만한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아이고, 소령님,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억양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장부부터 가져와. 지혜는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물론이죠. 그런데 소령님, 저희 창고가 좀 복잡해서요. 서류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석도는 일부러 친절하게 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기름기 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혜를 자신의 주 무대인 보급 창고로 끌어들여 그곳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망신시킬 계획이었다. 지혜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지만 순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다, 안내해. 보급 창고는 마석도의 성이었다. 수많은 군수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오직 그와 그의 부하들만이 그 물건들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일부러 가장 복잡하고 먼지가 자욱한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자, 보시죠, 소령님. 이쪽은 K2 소총 부품들인데 종류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시려면 아마 오늘 안에 퇴근하시긴 글렀을 겁니다. 그는 지혜가 복잡한 부품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다가 지쳐 포기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혜는 장부를 한 번, 쌓여있는 상자들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저 상자 열어봐. 마석도는 순간 당황했다. 네? 저건 그냥 예비 부품들인데. 열어보라고 했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석도는 마지못해 부하를 시켜 상자를 열게 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총기 부품이 아닌 고급 위스키와 양담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이 빼돌려 외부로 팔아넘기던 상품이었다. 마석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부대 축제 때 사용하고 남은 물품들인데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축제라.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장부에는 K2 소총 놀이새 뭉치의 50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군이 위스키로 총을 쏘게 됐지? 그녀는 다음 목표물을 향해 걸어갔다. 전투식량 박스들이었다. 이 전투식량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지? 전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박스 꺼내봐. 마석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꺼낸 박스를 열자 안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곰팡이가 핀 전투식량들이었다. 신형 전투식량은 이미 외부 시장으로 빼돌려지고 폐기해야 할 구형 전투식량으로 채워놓은 것이었다. 이것도 축제 때 쓰고 남은 건가?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석도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수백, 수천 개의 상자들 속에서 어떻게 그녀가 귀신같이 문제 있는 상자들만 골라낼 수 있는지. 그녀는 그저 대충 훑어볼 뿐인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것은 지혜가 수십 년간 특수작전을 지휘하며 익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관찰력과 직관력 덕분이었다. 먼지가 쌓인 정도, 상자가 놓인 위치의 미세한 어긋남, 다른 상자들과 다른 포장 테이프의 종류.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었다. 마석도는 궁지에 몰리자 화제를 돌려 그녀를 인신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지혜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서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이야, 소령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류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창고 정리도 아주 잘하시겠어요. 역시 아줌마는 아줌마네. 그의 비열한 도발에도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계속해봐. 솔직히 말해서 아줌마가 군수물자 장부를 뭘 알겠습니까? 혹시 제 방에 있는 다른 물건을 검사하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성희롱의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뒤에서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대고 외치는 것처럼 날카롭고 명확했다. 마석도 중사.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자네의 장부에는 구멍이 너무 많군. 마치 군 기강 확립 의무에 대한 자네의 지식 수준처럼 말이야. 그리고 나는 자네 방에 있을 법한 싸구려 물건들에는 전혀 흥미 없어. 정적.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하의 반격은 너무나도 예리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그의 업무 능력과 지식 수준 그리고 인격까지 단 한 문장으로 난도질해버렸다. 싸구려라는 단어는 마석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조금 전까지 낄낄거리던 부하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한낱 아줌마 소령에게 말 한마디로 처참하게 박살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마석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휘두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폭력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가 먼저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터였다. 그는 분을 삭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지혜는 그런 그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무시하고 감찰을 계속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비리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터져나왔다. 유류 출납 기록도의 조작, 피복 사이즈 조작을 통한 횡령, 심지어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방한용품까지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마석도는 이제 저항을 포기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가 자신의 왕국을 해체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감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혜는 창고의 모든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청난 양의 물품들이 사라졌군.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갔지? 마석도 중사. 마석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를 갈며 지혜를 노려볼 뿐이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설픈 감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사냥꾼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 은밀하고 더 확실한 방법. 지혜는 감찰을 마치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마석도의 증오에 찬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혜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니놈의 돈줄을 끊었으니 이제 니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사냥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석도의 비리가 향하는 종착점, 그 돈이 세탁되고 있는 거대한 세탁소를 찾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더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보급 창고에서의 감찰은 마석도의 왕국에 깊은 균열을 냈다. 하지만 윤지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라진 군수물자들, 조작된 장부들, 그것들은 결과일 뿐. 그 결과를 만들어낸 자금의 흐름, 즉 돈 세탁의 과정을 파악해야만 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음 감찰 대상으로 부대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요청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정기적인 시설 보수, 훈련장 관리 비용, 병사 복지 예산 등 모든 항목이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대신 직접 발로 뛰기로 했다. 그녀는 여단의 전체 시설 배치도를 들고 부대 구석구석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다. 연병장, 사격장, 병사들의 생활관, 식당. 그녀는 지도 위의 모든 시설물과 실제 모습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 며칠간의 조사가 이어졌다.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석도와 그의 무리들은 그녀가 부대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멀리서 비웃었다. 저 아줌마 아직도 포기를 못했나 보군. 헛수고하기는. 마석도는 자신의 돈 세탁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신했다. 모든 것은 서류상 합법적인 시설 관리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그 흔적을 일개 소령 따위가 찾아낼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윤지혜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적진의 위성사진 한 장만으로도 지도에 없는 비밀 벙커나 위장시설을 찾아내는 훈련을 평생 해온 전문가였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지형지물 속에서 미세한 차이와 부조화를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부대 후방, 버려진 탄약고 지역 근처, 지도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공터여야 할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그곳에 가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성한 잡초밭이 아니었다. 눈부신 인조잔디, 반짝이는 펜스, 그리고 최신식 조명탑까지 갖춘 완벽한 야구장이었다. 그 순간 지혜의 모든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군부대 안에, 그것도 공식 도면에도 없는 사설 야구장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부대의 사유화를 의미했다. 그녀는 야구장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인조잔디의 상태, 펜스의 재질, 조명탑의 모델명.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경험상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수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부대 시설 예산 서류 어디에도 야구장 건설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답은 명백했다. 마석도가 빼돌린 군수물자를 팔아넘긴 검은 돈, 그리고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찻값. 그 모든 더러운 돈이 바로 이 야구장으로 흘러들어와 병사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깨끗한 돈으로 세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야구장 한쪽에 세워진 작은 창고로 다가갔다. 자물쇠는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비 가방에서 소형 내시경 카메라와 해킹 툴을 꺼냈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감찰의 영역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침투 작전이었다.
몇 분간의 작업 끝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해제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야구 장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쪽 구석에 놓인 육중한 금고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해킹 툴을 사용했다.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여러 권의 차명계좌 통장, 그리고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지혜는 장부를 집어들고 펼쳤다.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마석도와 그의 무리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상세 내역이었다.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팔았는지, 병사들에게서 얼마를 갈취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정기적으로 상납된 금액과 함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상필 육군 참모총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마석도는 단순한 부대 내의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뇌부, 참모총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었단 것이다. 이 야구장은 단순한 돈 세탁 장소가 아니었다. 군 최상층부의 더러운 욕망이 실현되는 비밀스러운 성역이었단 셈이다. 그녀는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신속하게 스캔하여 자신의 보안 태블릿으로 전송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결정적인 증거, 판도라의 상자였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창고를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아줌마? 등 뒤에서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창고 입구에 마석도가 그의 4명의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 섞인 미소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잔인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석도의 손에는 반짝이는 쇠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방망이 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치며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왔다. 땡, 땡, 금속성 마찰음이 창고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내 성역에 함부로 발을 들이다니. 당신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한 모양이군. 마석도는 이제 모든 것을 눈치챘다.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탄로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좀 망신만 주고 쫓아내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이제 어쩔 수 없군.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턱짓했다. 그들은 일제히 선에 든 야구방망이를 고쳐 잡으며 지혜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왔다. 오늘 밤 부대 뒷산에서 실족사한 여군 장교 한 명의 시체가 발견될 거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안 그런가, 소령님? 마석도의 눈은 완전히 마시가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조용히 스캐너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편이 이야기가 빠르겠지. 그녀는 몸을 풀든 목을 가볍게 좌우로 돌렸다. 우두둑 뼈 마디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중사 마석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렸다. 네 놈들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냥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지혜와 명분 싸움은 필요 없었다. 오직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는 원초적인 생존 투쟁만이 남았을 뿐. 5개의 쇠 방망이가 한 사람을 향해 겨누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사냥하려는 상대가 대한민국 특수전 최강의 병기, 전갈이라는 사실을. 야구장 창고에서의 대치는 의외의 결말로 끝났다. 마석도가 방망이를 휘두르기 직전 멀리서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의 손전등 불빛이 그쪽을 향해 비춰왔다. 쳇, 마석도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아줌마.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윤지혜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미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녀의 보안 태블릿 안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증거를 합참에 보고하고 마석도와 한상필을 한꺼번에 체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다. 군법에 따른 처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들의 몸에 새겨진 끔찍한 흉터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그들의 모욕과 경멸, 그 죄값은 법정의 판결만으로는 다 씻어낼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 즉 폭력과 공포로 갚아주어야만 했다. 뼈저린 후회와 함께 다시는 그 어떤 인간도 얕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주어야 했다. 다음 날 지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계속했다. 부대 내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마석도와 그의 무리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가 혼자가 되는 순간, 외부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고립된 장소로 들어서는 순간을. 오후가 되자 마침내 그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마석도가 혼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제 창고에서 보이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어색하고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소영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용건만 간단히 해. 마석도는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어제 창고에서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지혜는 그가 무슨 꼼꼼이인지 알면서도 그의 연극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용서라. 군법을 어기고 상관을 모욕한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던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소령님, 저희도 먹고 살자고 한 짓입니다. 저희 같은 말단 보사관들이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교활하게도 자신의 죄를 윗선의 탓으로 돌리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소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만큼요. 그는 뇌물을 제시했다. 지혜를 자신들과 똑같은 돈에 움직이는 속물로 본 것이다. 지혜는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투명해서 마석도는 자신의 추악한 속내가 전부 들여다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 그 더러운 돈을 말하는 건가? 거래를 하자는 거군. 지혜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말했다. 좋다. 어디 한번 들어보지. 조건이 뭐지? 지혜가 흥미를 보이자 마석도는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다. 역시 말이 통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소령님께서 이번 감찰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그 대가로 너희는 나에게 돈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소령님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을. 재미없는 제안이군. 지혜는 그의 날을 잘랐다. 돈에는 흥미 없다. 하지만 다른 것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마석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것이라뇨?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고 왔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문제의 야구장을 향해 있었다. 너희들의 그 놀이터, 마음에 들더군.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마석도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곳에서 너희들의 왕과 직접 단판을 짚고 싶다. 너, 그리고 네놈의 부하들 전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마석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녀가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저희 왕 말입니까? 그는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그래, 너희들의 진짜 왕, 중사 마석도, 네놈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다. 지혜는 그의 계급을 일부러 비꼬듯 말했다. 마석도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저 어리석은 여자가 자신이 이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작 부사관 몇 명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령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지요. 시간과 장소는 오늘 오후 3시 바로 그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마석도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오후 3시는 부대원 대부분이 훈련에 참가하거나 오침에 들어가는 가장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다. 저희 모두 소령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모시지요. 좋다. 약속하지.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마석도는 목적을 달성하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석도 중사. 마석도가 멈칫하며 돌아보았다. 한 가지 충고하지. 너희들의 그 방망이 조금 더 튼튼한 놈으로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다. 쉽게 부러지면 재미없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마석도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저 여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사무실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혼자 남은 지혜는 다시 창밖의 야구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닌 처형을 위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낼 셈이었다. 어쩌면 죽일 생각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위성통신 장치를 꺼내 단축 버튼을 길게 눌렀다. 나다. 수화기 저편에서 박진수 중령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작전 개시 1시간 전, 코드명 쇠방망이, 목표 지점은 이지스 여단 후방 나구장.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절대 개입하지 마라. 상공에서 대기하며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하지만 장군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작전이 아니다.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은 내가 직접 내려야겠다. 뚝! 그녀는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 안에는 격한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는 검은색 특수활동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관절을 풀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우두둑, 우두둑.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과 신경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수많은 상처와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비밀 작전과 전장을 누비며 얻은 영광의 상처들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중년의 여군 소령의 모습 뒤로 서서히 다른 그림자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의 숨통을 끊는 맹독의 암살자, 전갈.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민준아, 엄마가 네 몫까지 전부 갚아주고 오마. 그녀는 문을 열고 나섰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처형장이 될, 그러나 곧 적들의 무덤이 될 그곳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3시의 야구장은 거대한 결투장이었다. 태양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 빛은 따스함 대신 긴장감을 더할 뿐이었다. 홈플레이트 위, 윤지혜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 마석도와 그의 4명의 덩치 큰 부하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금속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확신에 찬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석도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에 쥔 방망이 끝으로 그녀의 턱을 가볍게 치켜 세웠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아줌마, 여긴 우리 놀이터야. 그는 방망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예고하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리고 이곳의 규칙은 바로 이걸로 쓰는 거지.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전연을 반쯤 죽여놔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5개의 쇠 방망이가 동시에 맹렬한 바람 소리를 내며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휙, 휙, 휙. 오른쪽에서는 머리를, 왼쪽에서는 옆구리를, 정면에서는 다리를 노리는 피할 곳 없는 강철의 폭풍.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뼈가 으스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지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유령 혹은 춤을 추는 그림자 같았다. 가장 먼저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온 첫 번째 방망이. 쉭! 지혜는 상체를 뒤로 살짝 젖히는 것만으로 공격을 피했다. 방망이는 그녀의 코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공격을 한 덩치 큰 부사관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하여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혜는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놈의 중심축이 된 왼쪽 무릎 관절을 자신의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뼈가 부러지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다. 크악! 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방망이가 튕겨져 나갔다. 지혜는 떨어지는 방망이를 왼손으로 가볍게 낚아챘다. 이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뭐야? 다른 놈들이 당황하는 사이 지혜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에 들어온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는 방망이의 무거운 쪽이 아닌 손잡이 쪽을 사용했다. 그녀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제압이었다. 두 번째 놈이 그녀의 옆구리를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지혜는 몸을 낮추며 그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손에 쥔 방망이 손잡이 끝으로 공격자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다. 쩍! 뼈에 금이 가는 소리와 함께 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놓쳤다. 그의 공격 능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 미친년이! 세 번째 놈이 겁을 상실하고 정면에서 달려들었다. 그는 방망이를 수직으로 내려찍었다. 지혜는 옆으로 한 걸음 피하며 그의 옆구리를 향해 자신의 방망이를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은 숨을 컥 하고 내뱉으며 옆으로 쓰러졌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네 번째 놈과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마석도 뿐이었다. 네 번째 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지혜는 그에게 방망이를 집어던졌다. 방망이는 회전하며 날아가 정확하게 놈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쨍! 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불과 10초 만에 4명의 거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휘두른 공격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몸에 닿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무기는 이제 그녀의 손에 들려 그들의 동료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 야구장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마석도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저것은 여자가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지혜는 손에 준 방망이를 바닥에 버렸다. 쨍그랑. 네 놈들을 심판하러 온 사람이다. 그녀는 맨손으로 천천히 마석도를 향해 걸어갔다. 마석도는 급도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남은 힘을 다해 방망이를 그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죽어! 지혜는 정면으로 그 공격을 마주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아오는 방망이를 향해 자신의 왼손을 뻗었다. 손날이었다. 캉! 금속과 뼈가 부딪히는 믿을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마석도의 쇠방망이가 그녀의 손날을 맞고 그대로 휘어져 버렸다. 마석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인간의 손날이 어떻게 쇠방망이를... 그가 경악하는 사이 지혜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합장에 든 모아지더니 수도가 되어 휘어진 방망이의 중앙을 내리쳤다. 쩍! 쇠 방망이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두 동강으로 부러져 버렸다. 이제 마석도의 손에는 부러진 방망이 손잡이만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롭게 부러진 방망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유령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마석도는 저항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순간 그의 목에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다. 지혜가 부러진 방망이 조각을 그의 경동맥에 겨누고 있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그의 목숨은 그대로 끊어질 터였다. 움직이지 마.
지혜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차가웠다. 움직이는 순간 네놈의 목을 꿰뚫어 버릴 거다. 마석도는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저 여자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괴물 혹은 악마를 사냥하는 더 지독한 악마였다. 지혜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 몸에 있던 상처들, 멍자국 53개, 담뱃불 자국 7개. 마석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들? 김민준, 그 약해 빠진 신병놈이 이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 빚 지금부터 천천히 네 놈의 뼈와 살로 갚게 해주마. 지혜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독을 품은 전갈, 자신의 새끼를 해친 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독침을 겨누는 분노한 어미의 눈이었다. 그녀는 마석도의 목을 겨눈 채 품속에서 작은 위성 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석도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전갈, 센터 호출, 작전명 쇠방망이 개시, 목표 전원 제압 완료,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야구장 상공에서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지옥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이 검은 헬기들의 그림자로 뒤덮이고 있었다. 전갈, 센터 호출, 작전명 쇠방망이 개시. 윤지혜의 목소리가 위성전화를 통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전송되는 순간 그곳의 모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전갈, 부사령관 윤지혜 소장이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호출부호. 그리고 그 호출부호와 함께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비공식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지휘통제실 중앙, 거대한 스크린에는 야구장의 실시간 위성 영상과 상공을 선회하는 스텔스 드론이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 동시에 떠 있었다. 박진수 중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조금 전 스크린을 통해 벌어진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5명의 거구를 상대로 펼쳐진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예술의 경지에 이른 폭력이었다. 모든 부대 위치로! 박진수 중령의 명령이 지휘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작전명 쇠방망이, 목표 이지스 여단 후방 야구장 내 적대 세력 전원 생포. 지금 즉시 강하 강습을 개시한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구장 상공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지옥이 그 아가리를 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상공을 선회하던 세 대의 블랙호크 헬기에서 검은 밧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레펠 강화가 아니었다. 헬기가 지상에 거의 닿을 듯이 저공 비행을 하는 상태에서 대원들이 밧줄을 잡고 그대로 뛰어내리는 오직 최정의 특수부대만이 가능한 패스트로프 강습이었다. 차르르르륵 검은 전투복을 입은 유령들이 소리 없이 그리고 맹렬하게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윤지혜 소장이 직접 훈련시키고 지휘하는 그녀의 직속 친위대이자 대한민국 최강의 대테러 부대, 전갈 부대였다. 그들의 등에는 전갈의 꼬리처럼 날카롭게 구부러진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불과 30초 만에 30여 명의 최정예 대원들이 야구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단 1mm의 오차도 없었다. K7 소음기관단총의 총구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마석도의 부하들을 정확하게 겨누었다. 그들의 눈은 방탄곡을 너머에서 차가운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석도의 부하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압도했던 괴물 같은 여자가 이제는 진짜 괴물 군단을 불러낸 것이다. 이것은 국가 내의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군대가 개입한 군사작전이었다. 마석도는 자신의 목에 겨눠진 날카로운 쇠붙이의 맘촉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검은 유령들의 존재에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뭐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부짖듯이 물었다. 지휘는 그의 목에 겨누었던 방망이 조각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짐승처럼 끌어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무겁게 마석도의 고막을 때렸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윤지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을 파괴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네 놈이 개처럼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던 김민준 일병의 어미다. 그 순간 마석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소장, 2개의 별을 단 장군, 그것도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군 내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신병놈의 어머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그를 덮친 것은 거대한 절망과 죽음의 공포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살려 주십시오. 그의 입에서 비굴한 애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자비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마석도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전갈 부대원들이 다가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을 거칠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이는 감촉은 그들에게 내려진 지옥행 선고와도 같았다. 한 배원이 지혜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다. 장군님, 목표 전원 제압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다. 지혜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야구장 한가운데 서서 엉망이 된 전장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부러진 야구방망이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한때 이곳의 왕이었던 자들은 이제 죄수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위성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합참의장 직통 라인이었다. 충성, 강서연 의장님, 저 윤지혜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강서연 의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방금 군 내부에 거대한 암덩어리 하나를 도려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종원 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의장님. 그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다른 줄기의 독버섯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한상필, 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확보했습니다. 지금부터 전송하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하여 창구 금고에서 스캔한 모든 장부 파일과 방금 전 야구장에서 촬영된 모든 영상을 합참의 최고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자 강서연의 명령이 떨어졌다. 수고했네, 윤 장군. 이제부터는 내가 처리하지. 당장 한상필 총장을 긴급 체포하겠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님. 지혜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서연은 지혜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가 섞였다. 어떤 무대지? 지혜는 무릎 꿇고 떨고 있는 마석도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계획이었다. 한상필 총장을 자신의 발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계획을 모두 들은 강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자네의 뜻대로 하지. 청와대에는 내가 직접 연락해두겠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이 기회에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도록 하자고. 감사합니다, 의장님.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마석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 어미는 네가 살아있는 모습은 볼 수 있게 해주지. 그녀의 말은 협박이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마석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혹한 심판의 무대. 그 무대의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전갈 윤지혜였다. 야구장은 이제 거대한 야외 신문실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들이 낮은 고도로 선회하며 내뿜는 압박감이 땅의 모든 것을 짓눌렀고, 지상에서는 전갈 부대원들이 한치의 틈도 없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마석도는 야구장 한가운데 흙먼지가 날리는 홈플레이트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양손은 등 뒤로 결박된 채였고 그의 4명의 부하들 역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이곳의 왕이었던 그들은 이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죄수 신세였다. 윤지혜는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소령 계급장을 단 위장 신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 2개의 별이 뿜어내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살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마석도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끔찍했다. 마석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추악한 비밀과 거짓말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의지를 올감했다. 네 놈의 이름으로 내 아들은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마침내 지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미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네 놈의 주먹에 내 아들의 뼈는 금이 갔고 네 놈의 담뱃불에 내 아들의 살은 타들어갔다. 그 고통이 느껴지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마석도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다. 그의 이마가 거친 흙바닥에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입 닥쳐. 지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의 애원을 잘랐다. 네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죄송하다는 말은 나에게는 모욕일 뿐이다. 나는 네 놈의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빚을 받으러 온 거지.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부대원에게 턱짓했다. 대원은 말없이 자신의 군화에서 날카로운 대검을 뽑아 그 끝으로 마석도의 턱을 들어 올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의 감촉에 마석도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네 뒤에 누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지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한상필 육군 참모총장 맞나? 그 이름이 나오자 마석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참모총장을 배신하는 순간 자신은 살아남더라도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아닙니다. 저 혼자. 거짓말.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좋다. 네 놈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시험해보지. 그녀는 대원을 향해 다시 턱짓했다. 대원은 망설임 없이 대검으로 마석도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잘라낼 듯 겨누었다. 마석도는 칼날이 닿기도 전에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한상필이 배후가 맞나? 마석도는 갈등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상필의 서늘한 눈빛과 눈앞에 이 악마 같은 여장군의 불타는 눈빛이 교차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지옥뿐이었다. 하지만 한상필의 지옥은 나중에 찾아올 것이고 이 여자의 지옥은 지금 당장 시작될 터였다. 그의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네, 맞습니다. 한상필 참모총장님의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본물 터지듯 자백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총장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오셨습니다. 군수물자를 빼돌려 팔아넘기고 부대 내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상납금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총장님의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더러운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지? 대부분 총장님의 차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치권의 뇌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야구장도 사실은 총장님께서 외부의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선 군과 정치권이 결탁한 거대한 부패 게이트였다. 김민준 일병, 내 아들은 왜 건드렸나? 지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마석도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김민준 일병이 우연히 저희가 외부 업자와 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겁을 좀 주려고 했던 것이 일이 커졌습니다. 한상필 총장님께서도 혹시라도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르니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라. 그 말은 지혜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질렀다. 그들은 단순히 입막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반쯤 죽여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니놈의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총장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마석도는 울부짖으며 변명했다. 변명은 지옥에 가서 해라. 지혜는 싸늘하게 말했다. 니놈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는 니놈이 온전히 치르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 그리고 니놈의 남은 평생 동안.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필요한 모든 자백을 받아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전갈부대원들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법정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다른 부하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희들도 같은 생각인가? 그들은 이미 마석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포셔한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 먼저랄 것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마석도의 모든 만행을 앞다투어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 비굴한 모습은 한때 신병들 위에서 군림하던 포악한 쇠박쥐 무리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모든 자백이 끝났다. 윤지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니놈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전우를 때리고 국가의 재산을 훔치고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살인미소까지 저질렀다. 너희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저 군복 입은 깡패 새끼들에 불과해.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 박진수 중령을 불렀다. 이 쓰레기들을 당장 국방부 직할교도소로 이송해 독방에 쳐넣고 변호사는 물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일절 금지시켜. 한상필이 체포되기 전까지 이놈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갈부대원들이 마석도와 그의 무리를 짐작처럼 끌고 헬기로 향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지혜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 애원은 헬기의 굉음에 묻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헬기가 이륙하고 야구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혜는 텅 빈 야구장 한가운데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마치 피처럼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사냥감.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몸통. 그녀는 한상필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고통에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라, 한상필. 니놈을 위한 최고의 무대를 준비해놨으니 복수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이지스 여단의 야구장은 이제 거대한 작전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전갈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첨단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외부의 모든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지만 야구장의 조명탑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며 곧 시작될 마지막 연극의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무대의 중앙, 마석도는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윤지의 소장으로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것 같은 명령을 들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주인 한상필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라는 것이었다. 싫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총장님께서 제가 배신한 걸 아시면 저는... 마석도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한상필의 보복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였다. 윤지혜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부드럽지만 치명적이었다.
선택해라, 마석도. 지금 내 손에 죽고 내 가족들도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연극을 한 편 하고 법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아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그의 노모와 어린 아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그녀의 정보팀이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였다. 마석도의 마지막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금 당장 한상필에게 전화해. 그리고 보고해라. 합참에서 온 윤지혜 소령을 처리했다고. 아주 깔끔하게 누구도 모르게 해치웠다고 말이야. 마석도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를 초대해라. 지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내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특별한 파티에 그를 초대하는 거다.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축하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직접 넘겨주겠다면서 말이야. 청와대요? 그게 무슨... 마석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키는 대로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그녀와 강서연 합참의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극비리에 조율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한상필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수술. 지혜는 마석도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안 처리된 위성 전화를 놓았다. 목소리 떨지 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김새를 보이면 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 방망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직접 물어보게 될 거다. 그녀의 협박은 더 이상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영혼을 파결하는 저주였다. 마석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번이고 허공을 헤맸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 전화 연결음이 야구장의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기 저편에서 한상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무슨 일인가? 마석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혜가 시킨 대사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연기력을 쥐어짰다. 충성, 각하, 접니다. 마석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살짝 떨렸지만 오히려 무언가 큰 일을 해낸 사람처럼 들려 자연스러웠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지? 자네에게는 당분간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한상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각하.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석도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다급한 목소리를 연출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해치웠습니다, 각하. 마석도는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그 합참에서 온 윤지혜라는 계집 방금 전에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해치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상필은 신중하게 그의 말에 진위를 가늠하고 있었다. 야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 짧은 침묵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한상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정말인가? 확실한가?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각하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석도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수고했다. 한상필의 목소리가 완전히 부드러워졌다. 역시 자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군. 뒤처리는 깨끗하게 했겠지? 물론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하, 그 계집이 가지고 있던 것도 저희가 손에 넣었습니다. 마석도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상자 말인가? 한상필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각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상필이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자신을 위협하던 마지막 눈의 가시가 사라졌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증거까지 손에 넣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다. 잘했다 마석도, 정말 잘했어. 자네의 공 절대 잊지 않겠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각하. 마석도는 이제 마지막 대사를 뱉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각하께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안? 말해보게.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축하하고 제가 직접 각하께 상자를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아주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파티라, 어디서 하나? 마석도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지혜가 시킨 대로 말했다. 청와대입니다, 각하. 뭐라고? 청와대? 한상필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네, 마침 내일 저녁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만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하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잠시 들어가 각하께 조용히 물건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곳만큼 안전하고 또 각하의 성공을 축하하기에 걸맞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석도의 제안은 너무나도 대담했지만 동시에 한상필의 오만한 자존심을 완벽하게 자극했다. 청와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그곳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죄악이 담긴 족쇄를 영원히 손에 넣는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청와대 안에서조차 은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재미있는 생각이군. 한상필은 킬킬 웃었다. 그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좋다. 그렇게 하지. 내일 저녁 만찬장에서 보세. 자네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겠네. 감사합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끊겼다. 마석도는 전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주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윤지혜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수고했다. 약속대로 내 어미는 네가 법정에 서는 모습까지는 볼 수 있을 거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놈들을 당장 헬기에 태워 작전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된다. 헬기의 로터가 다시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장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삼엄한 무대. 그곳에서 펼쳐질 한 권력자의 가장 치욕스러운 몰락. 지혜는 청와대가 있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내일 저 괴물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마지막 칼춤을 출 것이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 대통령과 국가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여 비공개 만찬을 겸한 안보 간담회를 갖는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공간. 둥근 원형 테이블에는 묵직한 긴장감과 함께 최고급 식기들이 부딪히는 절제된 소음만이 흐르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한상필 다장은 대통령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다. 그는 방금 전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완벽한 브리핑을 막 마친 참이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감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을 위협하던 마지막 불안 요소였던 윤지혜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마저 완전히 자신의 손에 들어올 터였다. 그는 이제 무적이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한 총장님의 해박한 식견 덕분에 늘 든든합니다. 대통령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국가를 위해 건배합시다. 성은이 망긋하옵니다, 각하. 한상필은 황송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인왕실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 도중 허락 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긴급 상황이라도 발생한 것인가?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2명의 헌병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사람이 유령처럼 조용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한치의 구김도 없는 소장의 정복, 어깨 위에서 2개의 별이 인왕실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윤지혜 소장이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한상필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맑은 크리스탈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인왕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한상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부릅뜬 채 움직이지 못했다. 죽었어야 할 여자, 어젯밤 마석도의 보고에 따르면 분명히 처리되었어야 할 그 여자가 어떻게 저 모습으로 이곳에. 윤지혜 장군, 이게 어찌된 일이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경악하며 물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움성거렸다. 윤지혜는 대통령을 향해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유를 불문하고 각하의 중요한 만찬을 방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국가의 안보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부의 암덩어리가 있어 부득이하게 결례를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또 다른 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질질.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5명의 사내들이 짐짝처럼 끌려 들어왔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마석도와 그의 쇠박쥐 무리였다. 한상필은 이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다. 저 미친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거대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지혜는 한상필을 똑바로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대통령과 모든 수뇌부들이 듣는 앞에서 그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한상필 육군 참모총장님, 그녀는 일부러 그의 직책을 또렷하게 불렀다. 저는 방금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재산을 축내던 한 무리의 군복 입은 깡패들을 청소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끌려 들어온 마석도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말하더군요. 자신들을 조종하는 진짜 주인이 지금 바로 이 방 안에 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인왕실의 모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지혜와 한상필 사이를 오갔다. 이 무슨 무례한?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한상필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각하,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 여자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저런 쓰레기들에 사주하여 저를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당장 전현과 저놈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고 떨고 있는 마석도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다. 마석도, 네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말해봐라. 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네게 내 아들을 때리라고 명령하고 어젯밤에는 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지? 마석도는 흐느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저분입니다. 한상필 참모총장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한상필은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죽은 사람처럼 회색빛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대통령은 차갑게 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상필, 대장,
나는 그대를 전적으로 신뢰했네. 그런데 그대는 국가와 나의 신뢰를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았단 말인가. 모함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윤지혜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쿵! 묵직한 소리가 났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지난 20년간 한상필이 저지른 모든 횡령, 뇌물, 그리고 살인 교사의 증거가 이 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대통령은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체포를 허가하는 신호였다. 헌병들이 한상필에게 다가갔다. 이거 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다. 니놈들이 감히 놔!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4개의 별, 대장의 계급장이 헌병의 손에 힘없이 뜯겨져 나갔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윤지혜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윤지혜, 니년, 내가, 쾅! 인왕실의 문이 닫히고 한 시대의 권력자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퇴장을 맞이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윤지혜는 말없이 뜯겨져 나간 대장 계급장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대통령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군의 썩은 가지 하나를 오늘 잘라냈습니다, 카카. 이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더 건강하고 강한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모든 심판이 마침내 끝났다. 청와대 인왕실에서 한상필 대작이 체포되던 그 밤, 대한민국 군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장군이 몰락한 사건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의 심장부를 좀먹어온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제거되기 시작한 신호탄이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상필의 몰락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다. 그와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수십 명의 장성들과 정치인 그리고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대한민국은 연일 터져나오는 거대한 군피아 게이트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혼돈의 끝에는 정화의 희망이 있었다. 대통령은 국방부 특별감찰단에 전관을 부여했고 윤지혜 소장과 강서연 합참의장은 그 선봉에 섰다. 2명의 강철 같은 여장군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군의 가장 깊숙한 환부까지 도려내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과 음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아들을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에 뛰어들었던 두 어머니에게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군에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제27기 기계화 보병사단 이지스 여단. 1년 전 부패와 폭력의 온상이었던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건강한 땀방울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와 체념의 그늘이 없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전우애와 국가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3대 대장으로 부임한 한 명의 장교가 있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휠체어에서 내려 완벽하게 회복한 두 다리로 연병장을 걷는 그녀. 온몸에 남은 흉터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운 영광의 훈장이 되어 있었다. 강하늘 중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가장 썩었던 곳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심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그날 이지스 여단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어머니! 여단 정문, 하늘은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어머니를 맞았다. 정복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온 윤지혜였다. 그녀는 더 이상 2개의 별을 단 장군이 아니었다. 한상필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그녀는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운 공을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과잉 대응이라는 일부의 비판 속에서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아들을 그리고 아들과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우리 아들 아주 늠름한 지휘관이 다 됐네. 지혜는 훌쩍 자란 아들, 아니 이제는 부하들을 이끄는 청년 장교가 된 김민준 중위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도드렸다. 민준 역시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를 모두 이겨내고 어머니와 같은 강인하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두 모자는 나란히 연병장을 걸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 예전에는 비리의 온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병사들을 위한 진정한 휴식처가 된 야구장을 향했다.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즐겁게 웃으며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지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기억하렴 아들아.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국가의 영토만이 아니란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전우들의 명예와 군복의 무게란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는 야구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야구 방망이. 누군가는 그것으로 공을 치고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으로 동료를 내리치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웁니다. 한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 차가운 쇠 방망이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어미 맹수가 되어 아들을 해친 늑대들의 소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어깨 위에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두꺼운 근육이 아닌 결코 꺾이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손에 들린 그 힘을 당신은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약자를 억압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방패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육입니까? 계급입니까? 아니면 결코 고개 숙이지 않는 용기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들려주십시오.